1980년 3월 부산항의 밤바람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섞여 있었다. 외곽 부두 끝자락에서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이미 한 차례 거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막을 깨는 일종의 조종과도 같았다.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누군가의 다급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날 밤 항구는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해를 전후해 부산항 일대의 긴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고 전해진다. 낮에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하늘을 가릴 듯 쌓여 올려졌고, 거대한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곳. 그 거대한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시스템만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그 판을 쥐고 있던 이름, 바로 칠성파였다. 기록에 따르면 칠성파는 당시 항만 하역권과 주변 유흥상권, 그리고 인력 공급망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의 질서는 견고했다. 선박이 들어오는 순서, 창고를 배정받는 우선권,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켜지는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항만 노동자들에게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일종의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칠성 앞에서는 파도도 숨을 죽인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바다는 한 번도 고여있는 법이 없었다. 1980년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후발주자로 급부상한 신20세기파는 기존의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젊었고 빨랐으며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하역 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인맥을 통한 새로운 유통 통로를 개척하려 했다. 더 빠른 물류 처리, 더 과감한 확장. 그것은 칠성파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는 행위였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부두 노동자들은 감지하고 있었다. 허락되지 않은 창고가 사용되고 정해진 하역 순번이 갑자기 바뀌는 일들이 잦아졌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중간 관리자들이 오늘은 다른 쪽을 향해 눈짓을 주고받았다. 균열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퍼져나갔다. 유흥가의 밤거리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단골들이 자리를 옮기고 상납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나 자존심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건 구조의 충돌이었다. 항구는 하루만 멈춰도 그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곳이다.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숨통인 자금줄을 조이느냐의 문제였다. 기록에 따르면 두 조직 모두 초반에는 공개적인 전면전을 피하며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한다. 상대의 구역에서 사소한 시비를 걸어 경찰을 부르게 하거나 중요한 거래 시간에 인력을 빼버리는 식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가? 어느 쪽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더 오래 버틸 것인가? 잘못된 선택은 곧 밥줄이 끊기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이 실직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침묵은 더 깊어졌다. 낮에는 묵묵히 짐을 날랐지만 밤이 되면 귀를 열고 판세를 읽어야 했다. 공포는 칼날보다 더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억눌려 있던 뇌관이 터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특정 사건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해 3월의 어느 밤을 기점으로 위태로운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조정 역할을 하던 원로들은 자취를 감췄고 항구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닌 전장이 되었다. 그 밤 이후 부산항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증언이 수없이 남아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짰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두 컨테이너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조직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과연 그날 밤 누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누가 끝까지 서 있었을까?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부두 바닥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계산이 뒤엉키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던 밤이었다. 항구는 낮보다 밤이 더 솔직했다.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누가 등을 돌렸는지 네온 아래 그림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연쇄 충돌의 조짐이 보이자 부산항의 질서는 빠르게 그러나 은밀하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칠성파는 오랜 세월 구축해온 관계망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항만 노동 라인의 반장들, 창고 관리의 핵심 인력, 그리고 유흥가 업주들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전달됐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배는 예정대로 들어왔고 하역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 보이지 않는 선이 다시 그어지고 있었다. 그 선을 넘는 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칠성파에게 항구는 단순한 나와바리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했다. 반면 신이 10세기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견고한 시스템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외부 자본과 새로운 유통 경로를 앞세워 빈틈을 공략했다. 기존 질서에 기대지 않고 더 빠르고 과감한 길을 만들겠다는 선택이었다. 일부 상인과 중간 관리자들은 그들의 제안 앞에서 흔들렸다. 더 빠른 회전율, 더 높은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 칠성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는 언제나 달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피해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유흥가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의 불씨는 곧 항만 쪽으로 옮겨붙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섞이고 다른 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지시가 충돌했다. 그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중간 보스급 인물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보도에 따르면 몇몇 인물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어떤 이는 사업을 접고 야반도주하듯 타지로 떠났다고 전해진다. 항구는 사람을 붙잡는 곳이지만 동시에 한 번 밀려나면 끝도 없이 밀어내는 비정한 곳이기도 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이가 오늘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담배 연기만 내뿜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갔다.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한 체면 치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다. 항만과 물류 유흥이 한판으로 묶인 도시의 생태계. 한쪽이 이권을 넓히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숨이 조여올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었다. 하루 이틀의 매출 손실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는 순간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칠성파는 지켜야 했고 신이 10세기파는 뺏어야 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부산항의 밤을 지배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생계가 달린 항만 노동자였다면 과연 어느 쪽에 섰겠습니까? 익숙한 질서입니까? 아니면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십시오. 결정적인 전환점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밤중에 벌어진 특정 장소, 특정 인물 간의 마찰.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밤을 기점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증언은 일치한다. 숨죽이고 있던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었고 항구 주변은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한동안 숨을 죽였다. 조직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부산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크레인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화물은 산처럼 쌓였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다. 그러나 그 바다를 바라보는 두 그림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살기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서늘한 인정에 가까웠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일까?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형태로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일까? 부두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돈은 흐를 때는 소리가 없지만 멈추면 비명을 지른다. 부산항의 진짜 주인은 주먹이 아니라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었다. 1980년 항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흐르는 동맥에는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칠성파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 즉 수도꼭지를 누군가 잠그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물류 시스템은 정교한 시계 태엽과 같았다. 배가 들어오면 하역 작업반이 붙고 지게차가 움직이고 화물 트럭이 줄을 선다. 이 모든 과정의 순번과 배정을 관리하는 힘, 그것이 바로 조직의 힘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항만 주변의 이권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떤 화물을 먼저 뺄 것인가, 어떤 창고에 보관할 것인가 하는 결정권 자체가 곧 돈이었다. 급한 물건을 가진 화주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순번을 당기고 싶어 했고, 그 뒷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칠성파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다. 그들은 교통경찰이자 동시에 통행료 징수원이었다. 그런데 신이 10세기파의 등장은 이 독점적 구조에 균열을 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신호등을 기다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 라인을 우회하여 화주들에게 직접 접근했고 더 빠른 처리를 약속하며 물량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수도관에 구멍을 뚫어 물을 가로채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20세기 쪽 라인이 더 빠르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곧 칠성파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항구는 소문에 민감하다. 물동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현장의 공기는 차가워진다. 칠성파의 관리하에 있던 구역에서 트럭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신이 10세기파가 관리하는 외곽 창고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을 넘어선 생존권의 침해였다. 조직에게 자금줄이 마른다는 것은 곧 조직원들을 먹여 살릴 힘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배고픈 사자는 사납다. 칠성파의 대응은 필연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다. 유흥가에서도 판도는 흔들리고 있었다. 항구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밤이면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뿌리는 돈을 줍는 건 역시 조직의 몫이었다. 하지만 물류의 흐름이 바뀌자 유흥가의 돈길도 바뀌었다. 신이 10세기파가 관리하는 업소들이 성황을 이루기 시작했고, 기존 업소들은 한산해졌다. 물 관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업주들은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시작했다. 어제까지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에게 오늘은 경기가 안 좋다며 상납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그 핑계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형님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경쟁자가 아니라 내 밥그릇을 발로 차는 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자금주를 위협받는 조직의 보스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셨겠습니까? 대화로 풀겠습니까? 아니면 본보기를 보이겠습니까? 댓글로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결국 말로 하는 해결은 끝났다. 항구의 이권 다툼은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었고,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중간 보스들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고 전해진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길은 누구나 낼 수 있다는 대답만이 허공에 흩어졌다. 협상이 결렬된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해 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 항구 한 구석의 창고 뒤편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을 수도, 혹은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였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그 소리가 바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탄이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는 몸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누가 진짜 이 항구의 주인인지.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창고 뒤편의 싸움은 짧았지만 그 흔적은 길게 남았다. 다음날 아침 부산항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평소라면
고함과 기계 소음으로 시끌벅적했을 하역장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노동자들은 묵묵히 짐을 날랐지만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가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 다쳤는지, 누구의 옷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는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이후 항구 곳곳에서 산발적인 마찰음이 들려왔다. 대규모 충돌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깨를 부딪혔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사소한 시비가 빈번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상대의 신경을 긁고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전초전이었다. 칠성파 구역의 포장마차에 신이 10세기파 조직원들이 단체로 몰려가 술판을 벌이거나 반대로 신이 10세기파가 관리하는 오락실 앞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진을 치는 시기였다. 보이지 않는 선을 넘나드는 도발. 그것은 여기가 누구 땅인지 잊었나 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이제 판을 바꿀 때가 됐다는 노골적인 신호였다.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갈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이제는 어느 줄을 잡았느냐에 따라 서로를 경계했다. 점심시간 식당의 풍경마저 바뀌었다. 칠성파 라인의 작업반과 신이 10세기파 라인의 작업반이 서로 다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중간 관리자들은 눈치를 보며 작업 배정표를 수정했다. 혹시라도 두 세력이 한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꼬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좁은 항구 바닥에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흥가의 밤은 더 노골적이었다. 네온사인이 켜지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배회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순찰이자 시위였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남포동과 광복동 일대의 술집 주인들은 매일 밤 가슴을 졸였다고 한다. 어느 쪽이 들어와도 반갑게 맞이해야 했지만 동시에 다른 쪽의 눈치를 봐야 했다. 형님 오셨습니까? 라는 인사말 뒤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인사를 건네는 순간 가게 집기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지배했다.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타협이나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힘의 논리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양측 조직원들은 합숙에 들어가거나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결전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트렁크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실렸고 옷 안주머니는 불룩해졌다. 경찰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지만 그들은 쥐새끼처럼 포위망을 피해 다녔다. 항구의 미로 같은 골목과 컨테이너 박스 사이사이는 그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이자 무기고였다. 형님들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파도는 이미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이었다면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시의 심정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각, 부두 노동자들의 퇴근길, 인파 속에 섞여있던 몇몇 사내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것은 계획된 기습이었을까? 아니면 우발적인 폭발이었을까? 확실한 건 그 순간 항구의 바닥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깨진 병과 뒤엉킨 발자국. 1980년 부산항의 전설, 그 잔혹한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선 항구는 죽은 고래와 같았다. 1980년 봄 부산항의 새벽은 기계 소음 대신 파도 소리와 노동자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항만의 혈관인 물류 시스템에 동맥경화가 찾아온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항만 하역 작업의 지연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해진다. 선박은 제 시간에 들어왔지만 하역 인부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작업 도중 갑자기 손을 놓는 일이 빈번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장비 고장이나 안전점검이었지만 그 이면에 조직 간의 알력 다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칠성파가 관리하는 구역의 크레인 기사가
신이 10세기파 화주의 물건을 내리지 않고 버티거나 반대로 신이 10세기파 인력들이 칠성파 라인의 트럭 진입로를 교묘하게 막아세우는 식의 태엽이 이어졌다. 항구는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빠지면 멈추는 거대한 기계다. 그 작은 톱니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자 손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선주들과 화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루 채선료가 얼마인 줄 아느냐? 수출 납기를 못 맞추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고성이 사무실을 울렸다. 하지만 항만 관리자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직접 해결하자니 힘이 없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항구가 멈추자 현금이 마르기 시작했다. 일당을 받아 하루를 사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부터 비어갔다. 작업이 없으니 일당도 없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부두 식당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안주거리가 되었다. 도시 전체가 이 돈맥 경화에 영향을 받았다. 부산 경제의 상당 부분이 항구에서 파생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두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자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이 울상을 지었고 유흥가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남포동 일대의 어음 부도율이 일시적으로 치솟았다는 기록도 있다. 조직의 싸움이 도시의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나와바리 다툼이 아니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인질극이나 다름없었다. 양측 조직 수뇌부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든다. 조직원들의 숙식비, 활동비,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까지 자금 회전이 막히면 조직의 결속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칠성파는 기존의 권위를 내세워 조금만 참으면 정리된다고 내부를 단속했지만 길어지는 대치 상황에 불만이 새어나왔다. 신이 10세기파 역시 무리한 확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회수가 늦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 싸움은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치킨 게임으로 변했다. 항구를 볼모로 잡은 이 위험한 대치,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항만 관련 단체들이 경찰과 시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기 시작했다고 한다. 공권력의 개인 명분이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들은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형님들 밥그릇이 깨질 위기 앞에서 인간은 가장 독해집니다. 당시 부산항의 노동자들은 파업도 아닌 이 기묘한 태엽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그 시절의 절박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둠이 내린 부두 멈춰선 지게차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렸다. 협상의 여지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파국뿐이었다. 꽉 막힌 돈맥을 뚫기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다. 항구의 밤 공기가 날카로워졌다.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부산항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깨진 소주병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남포동 뒷골목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취객들의 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1980년 초여름 부산항 주변의 공기는 이미 화약고나 다름없었고 누군가 그곳에 성냥불을 던진 것이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였고 그 위로 무거운 워커 발자국들이 겹쳐 지나갔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양측 조직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더 이상 우발적이지 않았다. 계획적이고 집요했다. 칠성파의 관리구역인 텍사스 거리 입구에서 신이 10세기파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목격되거나 반대로 신이 10세기파가 운영하는 슬롯머신 업장에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 들이닥쳐 기계를 부수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남은 건 부서진 집기와 겁에 질린 종업원들,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업방해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너희 안방을 칠 수 있다는 공포심의 주입이었다. 항만 노동자들과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전쟁이 임박했음을.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단골 손님이 오늘은 품 안에 무언가를 숨긴 채 눈빛을 번득였다. 포장마차 이모들은 싸움이 날 기미가 보이면 장사를 접고 서둘러 천막을 내렸다. 오늘 밤은 공기가 다르다는 말이 시장통을 돌았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산 중부경찰서와 영도경찰서의 상황실에는 폭력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3배 이상 폭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았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법보다 가까웠던 시절이었다. 특히 엇갈린 시선이 가장 위험했다. 누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보원은 이중으로 움직였다. 칠성파의 정보를 신이 10세기파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다시 유흥가에 뿌리는 자들이 생겨났다. 배신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양측 수뇌부는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의심 가는 조직원은 가차없이 배제되었고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더 잔혹한 명령이 하달되기도 했다.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 한마디에 행동대원들은 트렁크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실었다. 항구의 밤은 이제 낭만이 아닌 생존의 무대였다. 비릿한 바다 냄새 사이로 매캐한 담배 연기와 쇠 냄새가 섞였다. 택시기사들은 특정 구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승객의 눈빛이 험악하면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 도시는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있었지만 그 방어막 안쪽에서 돋아가는 상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형님들 깨진 유리병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와 질서는 결국 박살이 나야 끝이 납니다. 당시 부산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댓글로 그 시절의 비정한 풍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예고된 충돌이었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새벽이시 부산항 제3부두 인근 창고단지 수십 대의 차량 전조등이 동시에 켜지며 어둠을 찢었다.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더 이상 말로 하는 경고는 없었다. 이제는 몸으로 답할 차례였다. 부산 암흑가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했던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4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부두의 아스팔트는 검게 번들거렸다. 그날 밤의 대치는 단순한 세력 다툼을 넘어 항만 노동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작업 반장들이 인부들을 불러 모으는 공기부터가 평소와 달랐다고 한다. 칠성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제3부두 하역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이 10세기파가 새롭게 뚫은 외곽 물류 창고로 향할 것인가. 그것은 그날의 일당을 어디서 받을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의 보호를 받을지 혹은 누구의 표적이 될지를 정하는 생존의 줄타기였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비를 뚫고 서로를 비추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숨을 죽였다. 양측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손을 쓰지 않고도 공포를 조장했다. 그저 검은 우산을 쓰고 작업장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어느 쪽 물건을 나르는지 잘 보고 들어가라는 나지막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가장들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쌀독이 비는 처지였기에 그들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어느 한쪽의 줄을 선택해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부 노동자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지만 대다수는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난이 칼보다 무서웠던 시절의 비극이었다.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속도는 나지 않았다. 크레인 기사는 아래쪽 눈치를 살피느라 컨테이너를 제때 내리지 못했고 지게차 운전수는 이동 경로가 막혀 헛바퀴만 돌렸다. 보도에 따르면 칠성파 측은 기존의 하역 순번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화물을 먼저 빼내려 했고 이에 맞서 신이 10세기파 측은 트럭으로 진입로를 막아서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전해진다.
항구는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야 했지만 그날 새벽은 마치 녹슨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다. 빗소리에 섞여 고성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그 살벌한 풍경 속에서 묵묵히 그러나 황급히 짐을 날랐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트럭의 앞유리를 박살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은 신호탄이었다. 양측 대치라인에서 욕설과 함께 사람들이 엉켜붙었다.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짐을 버리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의 충돌은 대규모 패싸움으로 번지기 직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일시적으로 해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는 피가 뿌려졌고 공포는 씻겨 나가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보았다. 하지만 보진 못했다. 입을 여는 순간 항구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조직들에게는 일종의 면죄부였다.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 증언하지 않는 목격자. 항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그날 이후 작업장에서도 서로 말을 아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쪽 라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신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휴식 시간에 나누던 담배 한 대의 여유조차 사라졌다. 도시의 새벽을 여는 활기찬 항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만이 번득였다. 형님들 가장이 짊어진 무게는 때로 자존심보다 무겁습니다. 눈앞에서 불의가 벌어져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밥을 위해 눈을 감아야 했던 그 시절, 아버지들의 심정, 과연 비겁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그 시대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침묵하던 항구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칠성파의 핵심 간부가 관리하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건. 소방차의 사이렌이 밤하늘을 찢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이자 선전포고라는 것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부산항의 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선은 없었다. 오직 태워버리느냐 타버리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었다. 타오르는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열기는 차가운 바닷바람조차 식히지 못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부산 중구 일대를 뒤덮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불은 물로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칠성파의 자금줄이자 자존심이었던 업소가 화염에 휩싸인 순간 항구의 불문율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밤의 화재는 단순한 실화가 아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엇갈렸지만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 영업이 끝나갈 무렵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뒷문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신이 10세기파가 칠성파의 안방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칠성파 수뇌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직 내부에서는 더 이상 참으면 우리가 죽는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전해진다. 보복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신이 10세기파가 관리하던 영도 쪽의 물류창고 유리창이 모조리 박살났다. 트럭의 타이어가 찢겨나갔고 사무실 집기가 도로 위로 내던져졌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암흑가의 오래된 복수법이 되살아났다. 이제 싸움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칠성파의 기동타격대가 승합차에 나눠 타고 시내를 질주했고 신이 10세기파의 행동대원들은 주요 거점을 요새화하며 맞섰다. 부산 시민들에게 그날 이후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더 이상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들은 수상해 보이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고 포장마차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다. 오늘 밤은
우리 가게 앞이 아니기를.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야 했다. 거리에서 고성이 오가고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도 누구 하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았다. 신고 전화조차 두려움에 떨며 끊겼다.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릴라식 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양측 조직은 도구를 들기 시작했다. 주먹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된 것이다. 트렁크에서 쇠파이프가 꺼내지고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겨졌다. 병원 응급실에는 밤마다 외상 환자들이 실려왔다. 의료진조차 그들의 문신을 보고 묵묵히 치료만 할 뿐 경위를 묻지 못했다. 도시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칠성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배신자와 침입자를 색출하려 했고, 신이 10세기파는 생존을 위해 도끼 어린 저항을 이어갔다. 항만 노동자들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파업이나 태업 정도가 아니었다. 작업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어느 쪽 라인의 작업을 돕느냐에 따라 퇴근길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오늘은 이부두 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작업 반장의 은밀한 지시가 떨어지면 인부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침묵하는 다수조차 이 전쟁의 인질이 되어버린 셈이다. 형님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적과 아군이 나뉘는 상황, 당시 부산 시민들이 겪었을 그 막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댓글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검은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질주했고 그 뒤를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따랐다. 굉음과 비명 그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인 도심의 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정예 멤버들이 정면으로 맞붙은 그 사건.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느와르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도시를 갈랐다. 남포동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영도다리를 건너 부산역 앞대로까지 이어졌다. 검은 세단 서너 대가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질주했고 그 뒤를 쫓는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차선을 넘나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속이 아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냥이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핸들을 꺾거나 인도로 몸을 피했다. 빗물에 번진 네온사인 아래 부산의 밤거리는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추격전의 양상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했다고 한다. 앞서가는 차를 막기 위해 뒷차가 측면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감행하는 위험천만한 고개가 이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 탄 차량이 신이 10세기파 간부의 차량을 포위하려 시도했고, 이에 신이 10세기파 측이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으려 하면서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클락션 소리와 욕설, 그리고 쇳길이 부딪히는 굉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따랐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권력이 무력해진 순간 도시는 야생의 법칙에 지배당했다. 추격전은 막다른 골목이나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결국 차량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찌그러진 차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빗속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난투극. 지나가던 버스 승객들은 창문 너머로 그 살벌한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 두 조직의 정예들이 엉켜붙은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고 바닥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경찰이 증원병력을 요청하고 현장을 포위했을 때는 이미 주동자들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남은 것은 박살난 차량과 신음하는 부상자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의 사건은 부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이 음지를 벗어나 평범한 시민들이 다니는 대로변까지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제 밤길 다니기가 무섭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치안부재를 질타했다. 항구의 이권 다툼이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양측 조직 수뇌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감정은 통제가 불가능했다. 중간 보스급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잠적했고 행동대원들은 검거를 피해 숨어들었다. 항구와 유흥가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경찰의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시작되었고 톨게이트와 역 주변에는 사복 형사들이 깔렸다. 도시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갔다. 형님들, 영화 속 추격전은 짜릿해 보이지만 현실의 추격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도 있었던 그 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댓글로 당시의 무법천지를 규탄해 주십시오. 그리고 1980년 여름 계절이 바뀌면서 공기의 흐름도 바뀌었다. 더 이상 조직 간의 싸움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군화 발소리와 함께 사회정화라는 명분이 부산항을 덮치기 시작했다. 칠성파도, 신이10세기파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힘,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 조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렌 소리가 잦아든 도시에 더 무거운 침묵이 깔리고 있었다. 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녹일 듯 뜨거웠지만 부산항의 뒷골목에는 시베리아보다 더 차가운 한파가 몰아쳤다. 1980년 8월 사이렌 소리 대신 군화발 소리가 도시를 덮었다. 이제 싸움의 주체는 칠성파도, 신이10세기파도 아니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등장한 것이다. 사회학 일소라는 명분 아래 계엄사령부 산하합동수사본부의 트럭들이 부산 시내를 누비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검거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사전 경고도 영장 제시도 없었다. 새벽 2시 남포동과 영도의 주요 거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털렸다. 문이 부서지고 잠자던 조직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갔다. 칠성파의 중간 보스급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잠적했지만 하부 조직원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였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자는 누구든 예외가 없었다. 항만에서 주먹 좀 쓴다거나 유흥가에서 목소리 좀 높인다는 자들은 모조리 트럭 짐칸에 실렸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사람들이 지옥이라 불렀던 그곳, 삼청교육대였다. 어제까지 어깨에 힘을 주던 건달들이 고개를 쳐박고 트럭에 오르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하지만 공포는 구분 없이 찾아왔다.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들도 있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밤거리를 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이들도 적지 않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도시는 숨을 죽였다. 술집들은 문을 닫았고 항구 노동자들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간다는 공포가 입을 막았다. 칠성파와 신이10세기파의 전쟁은 강제 종료되었다. 싸울 상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싸울 힘 자체가 거세당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측 조직의 핵심 간부들은 부산을 떠나 서울이나 산간지방으로 숨어들었다. 칠성파의 두목급 인물 역시 수사망을 피해 장기도 피해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했다. 신이10세기파의 야심찼던 확장 계획도 올스톱되었다. 자금 줄이던 슬롯머신 업장과 무허가 창고들은 철퇴를 맞고 폐쇄되었다. 항구의 이권 다툼은 생존을 위한 도주로 바뀌었다. 유흥가의 네온 사인이 꺼진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쇠파이프가 날아다니던 골목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남은 건 깨진 유리창과 뜯겨나간 간판들 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부산 지역의 범죄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공포에 의한 침묵이었다. 잡혀간 이들이 겪게 될 가혹한 훈련과 폭력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항구로 흘러들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유치장 앞을 메웠다. 형님들, 국가의 힘 앞에서 주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이 휘두른 칼날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가치마저 베어버렸습니다. 그 서슬 퍼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댓글로 당시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증언해 주십시오. 그해 가을 부산항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조직은 와해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잡초는 밟힐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고, 도망친 자들은 숨죽여 때를 기다렸다. 겉으로 드러난 종기는 제거되었지만 속에서 또 끈 도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엄의 서슬이 조금씩 무뎌질 무렵, 누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눈빛은 더 깊어진 채 바다는 썰물이 지나면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진짜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뿐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삼청교육대의 서슬퍼런 공포가 서서히 잊혀질 무렵, 부산항에는 새로운 생존 법칙이 자리 잡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더 이상 주먹만으로는 이 도시에서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무식하게 칼을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부산의 암흑가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감옥에서 돌아온 이들은 문신을 감추고 양복을 입었다. 칠성파는 조직의 비대함을 줄이고 돈이 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는 그들을 더 영리하게 만들었다. 노골적인 갈취 대신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기 시작했다. 유흥업소 관리 주류, 도매 건설 현장 이권 개입. 겉으로는 번듯한 사장님이었지만 그 이면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다. 조직은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찰의 감시 명단에 오른 얼굴 마담들은 과감히 정리되었고, 사고를 치거나 입이 가벼운 조직원은 가차없이 퇴출되었다. 의리보다 실리가 앞서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많은 조직원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조직을 떠나거나 패타는 반대로 생존을 위해 더 독하게 충성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가족이라 불리던 유대감은 직원이라는 계약 관계에 가까워졌다. 신이 10세기파 역시 변화의 파도를 탔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오락실과 성인용 게임장 등 현금 회전이 빠른 사업에 집중하며 자금을 모았다. 직접적인 폭력은 최대한 자제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망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주먹보다 법전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항구의 하여권, 다툼도 예전처럼 쇠파이프를 들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었다. 입찰방해 노조 침투, 계약서 조작 등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었다. 예전에는 깡패가 눈에 보였기에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깡패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웃으며 명함을 건네는 건설사 이사가 밤에는 조직의 간부로 돌변했다. 보도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부산 경제의 급성장과 맞물려 조직 자금은 부동산과 개발 사업으로 흘러들었다고 전해진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그들은 도시의 시스템 안으로 기생하기 시작했다. 형님들, 양복 입은 신사가 문신 있는 건달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법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이익을 챙기는 그들의 변신. 과연 진화일까요? 아니면 타락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처절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낭만은 완전히 거세되었다. 항구의 의리는 계산서 위에서만 존재했다. 조직은 기업이 되었고 보스는 회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 즉 힘으로 이권을 독점하려는 욕망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더 세련되고
더 교활하게 포장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198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부산항에는 또 다른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 겉으로는 계약 위반 소송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제2의 전쟁이었다. 양복 안주머니에 펜 대신 회칼을 숨긴 채 그들은 다시 서로를 마주했다. 바다는 잠잠했지만 물밑에서는 상어들이 냄새를 맡고 있었다. 항구의 짙은 안개는 때로 사람의 기억보다 자비롭다. 모든 것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부산항은 화려한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 화려함의 밑바닥에는 결코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이 수장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전설이 된 두목들의 이름만 기억한다. 칠성파의 누구, 신이 10세기파의 누구. 하지만 그들의 신화가 써지는 동안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진 수많은 졸병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 간의 전쟁과 이어진 삼천교육대의 광풍 속에서 행방불명되거나 폐인이 되어 돌아온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거나 배운 것 없어 주먹 하나로 성공해 보려던 철없는 청춘들이었다. 조직은 그들을 식구라고 불렀지만 위기가 닥치자 총알바지로 썼다. 보스가 살기 위해 대신 감옥에 들어간 행동대원, 상대 조직의 칼바지가 되어 불구가 된 막내 검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억울하게 명단에 올려진 말단 조직원들. 그들이 치른 대가는 침묵이었다. 감옥에서 몇 년을 썩고 나왔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다. 자신이 모시던 형님은 번듯한 건설사 사장이 되어 벤츠를 타고 다녔지만 징역을 살고 나온 그들에게 돌아온 건 두부 한 모와 몇 푼의 위로금, 그리고 이제 손 씻고 착하게 살아라는 비정한 한마디뿐이었다. 돌아갈 조직은 이미 기업화되어 전과자 딱지가 붙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사회는 그들을 냉대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많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다시 범죄의 도시로 빠져들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그들의 희생 위에 누군가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그 탑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들의 삶은 철저히 부서졌다. 피해자는 조직원들만이 아니었다. 항구에서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들 중에도 그 시절의 파편에 맞아 쓰러진 이들이 있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난투극에 휘말려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절개된 지게차 기사, 조직이 관리하던 창고 화재로 일터와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린 격리 직원 억울하게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화병을 얻은 가장들. 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공권력은 그들의 억울함보다 조직 소탕이라는 실적에 더 관심이 있었고 가해자인 조직은 이미 합법의 탈을 쓰고 저 멀리 달아나 있었다. 유흥가 뒷골목에는 밤마다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노숙자들이 늘어났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부산 바닥을 내가 다 쓸었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사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도시는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그들을 잊었다. 네온사인은 더 밝아졌고 건물은 더 높아졌지만 그 콘크리트 바닥 아래 묻힌 한숨과 눈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다. 형님들, 전쟁이 끝나면 장군들은 회고록을 쓰지만 병사들은 묘비명도 없이 잊혀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부산항의 역사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 시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부서져버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댓글로 그들의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바다는 말이 없다. 어제 죽은 자의 피도 오늘 흘린 자의 눈물도 모두 똑같이 씻어낼 뿐이다.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진 비명들.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그 화려한 전설이 과연 누구의 희생을 먹고 자랐는지. 승자의 기록 뒤편 찢겨나간 페이지에 적힌 진짜 패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수많은 희생을 딛고 살아남은 자들, 양복을 입고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된 그들은 과연 진정한 승자였을까? 아니면 그들 역시 거대한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또 다른 수감자였을까? 부산항의 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승자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이다. 바다는 말이 없다.
어제 죽은 자의 피도 오늘 흘린 자의 눈물도 모두 똑같이 씻어낼 뿐이다.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진 비명들.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그 화려한 전설이 과연 누구의 희생을 먹고 자랐는지. 승자의 기록 뒤편 찢겨나간 페이지에 적힌 진짜 패자들의 이야기를 1909 10년대로 접어들며 부산항은 겉보기에 평화를 되찾았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 두 거대 조직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멈춘 듯 보였다. 살아남은 우두머리들은 양복을 입고 건설사 회장이나 유통업체 대표라는 명함을 팠다. 그들은 더 이상 직접 야구방망이를 들지 않았다. 대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성공했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수근거렸다. 화려한 외제차와 고급 아파트, 그리고 깍듯이 인사하는 수행비서들.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분명 이 전쟁의 승리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 승리의 실체는 공허했다. 그들은 과거보다 더 깊은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예전에는 적의 칼날만 피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 믿었던 부하의 배신까지 경계해야 했다. 합법의 탈을 썼지만 그 속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양지로 나왔지만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들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언제든 과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키운 젊은 세력이 언제든 자신의 목을 노릴 수 있다는 의심. 그것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갇힌 무기징역과 다름없었다. 조직의 구조도 변했다. 과거의 낭만적인 의리나 형님 동생하던 유대감은 사라졌다. 오직 돈으로만 연결된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가 자리를 잡았다.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가 가진 돈에 충성하는 시대. 자금줄이 마르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된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는 삶.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부산 암흑가의 원로들은 사석에서 차라리 주먹 쓰고 살 때가 마음은 편했다고 한탄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얻은 권력은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칠성파인가? 신이 10세기파인가? 아니면 그들을 잡아가둔 공권력인가? 어쩌면 승자는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두 조직 모두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도시는 상처를 입었으며 공권력 역시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오점을 남겼다. 부산항이라는 거대한 이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다. 누군가는 목숨을, 누군가는 젊음을, 누군가는 인간성을. 항구 노동자들은 여전히 새벽을 열었다. 그들은 조직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묵묵히 땀 흘려 일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퇴근길에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불안에 떨며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야경보다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오는 단잠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형님들 겉보기에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매일 밤 뒤를 돌아봐야 하는 삶. 과연 부럽기만 하십니까?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승자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인다. 1980년대 그 치열했던 전쟁의 포연은 사라졌다. 하지만 부산항의 깊은 물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가라앉아 있다. 승자 없는 전쟁, 상처뿐인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다. 화려했던 불빛이 꺼지고 난 뒤 오늘날의 부산에 남겨진 진짜 흔적들을 마주할 시간이다. 2026년 오늘날 부산의 스카이라인은 눈부시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천루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북항 재개발 구역에는 거대한 랜드마크들이 들어서고 있다. 1980년대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가 쇠파이프를 들고 누비던 그 칙칙한 부두와 창고들은 이제 세련된 카페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시절의 야만과 폭력은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인다. 도시는 성공적인 성형수술을 마친 듯 매끈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의 조직들은 이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뿌리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남포동 뒷골목에서 회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대신 주주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재개발 조합의 이권에 개입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한다. 폭력의 도구가 주먹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본질은 그대로다. 시민들은 이제 밤길의 깡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공사 현장을 걱정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설은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된다. 영화 친구가 흥행하면서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이야기는 마치 로망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다.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를 흉내내며 사람들은 그 시절을 추억한다. 하지만 실제 그 시대를 겪은 부산 사람들에게 그것은 낭만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고 공포의 일상이었다. 영화는 2시간 만에 끝나지만 현실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자갈치 시장, 한 구석 늙은 상인의 눈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긴장이 주름처럼 패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두 조직의 이름은 간헐적으로 뉴스 사회면에 등장한다. 결혼식장에 수백 명의 건달이 하객으로 참석해 위화감을 조성했다거나 도심 한복판에서 신종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는 식이다. 방식은 교묘해졌고 규모는 더 커졌다. 과거에는 항구의 하여권이 먹거리였다면 지금은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같은 지능형 범죄가 그들의 자금줄이 되었다. 도시는 스마트해졌지만 범죄 역시 그만큼 스마트해진 셈이다. 형님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정말 안전해졌습니까? 아니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을 뿐입니까? 화려한 야경 속에 감춰진 진짜 부산의 얼굴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남겨주십시오. 바다는 말이 없다. 칠성파의 전설도 신이 10세기파의 도끼도 결국 시간이라는 파도에 씻겨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 즉 힘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비정한 논리는 여전히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1980년의 전쟁은 끝났지만 2026년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려줘야 하는가? 전설은 끝났지만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부산항의 물결은 금빛으로 부서진다. 갈매기가 날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기적을 울리며 대양으로 나간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저 깊고 푸른 바다 밑바닥에는 1980년대 그 치열했던 야만의 시간들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깨진 소주병, 붉은 핏자국,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 청춘들의 비명이 저 물결 아래 잠들어 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 두 이름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로 남았다. 영화 친구가 흥행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안주거리가 되면서 사람들은 때로 그 시절을 낭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때는 주먹에도 도리가 있었다거나 남자의 로망이었다고 회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형님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낭만은 영화 스크린 속에만 존재한다. 현실의 폭력은 비릿하고 축축하며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들이 휘두른 것은 의리가 아니라 욕망이었고 그들이 지킨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이권이었다.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명백하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돈이 정의보다 앞설 때 도시는 정글로 변한다. 그 정글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묵묵히 풀을 뜯던 초식동물들이다. 항만 노동자 시장상인 평범한 가장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불안은 그 어떤 느와르 영화보다 잔혹했다. 전설은 승자의 기록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 이제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났다. 마천루가 즐비하고 시스템은 정교해졌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힘의 논리는 언제든 틈을 노린다. 양복을 입은 자본이 혹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다시금 도시의 혈관을 움켜쥐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그 야만의 시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감시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진리. 그것이 부산항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회칼을 들고 거리를 누비던 그들인가? 아니다.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새벽밥을 먹고 일터로 나갔던 우리네 아버지들이다.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성실함이라는 무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부산의 전설이다. 화려한 건달의 이름보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의 땀방울이 더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를 마친다. 바다는 오늘도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오고 가는 배들을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칠성파도, 신이10세기 파도, 결국 파도에 씻겨나갔듯 부정한 힘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바다는 알고 있다. 형님들 긴 시간 동안 1980년 부산항의 밤거리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진짜 영웅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바람이 분다. 부산항의 아침은 다시 시작된다. 과거는 바다에 묻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하지만 두 눈은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 도시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